키워드로 알아보는 김한진의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4월도 중순을 지나서 가고요. 곧 5월인데 우울한 소식들만 많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좀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없습니까,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물론 또 리오프닝 되고 활동하고 또 계절도 좋고, 예, 또 악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게 호재긴 한데요. 네. 그럼 좋은 소식 주신다고 하니까 키워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이 뽑아주신 키워드 첫 번째는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입니다. IMF에서 성장률을 낮췄는데요. 네. 좋은 소식 아닌데요, 박사님? 성장률이 좀 하향되면 유가도 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좋게 해서 보시려고. 팩트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 눈높이를 낮춘 건가요? 네, 보도됐듯이 전 세계 성장률을 4.4에서요. 3.6%로 좀 하향했고, 미국은 4.0에서 3.7, 조금밖에 안 낮췄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을 조금 많이 낮췄네요. 3.9에서 2.8로 낮췄으니까 거의 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했고요. 중국도 살짝 4.8에서 4.4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역시나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확실히 좀 덜 낮춘 그런 흐름들인데 전반적으로 IMF나 글로벌 기관들이 보는 시각들은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을 낮추는 거는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침체까지는 아니고 슬로우 다운, 성장률이 살짝 둔화되는. 그래서 작년 10월이나 올 1월 전망치보다 이제 줄줄이 하향 조정한 건 사실인데요. 올해 3.6%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췄지만 3.6%로 낮췄지만 2017년에서 19년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2018년 양쪽 하나도 2019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2018년 말까지. 이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였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조금 높았던 거지 성장률을 침체를 운운하기에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둔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을 처음보다 조금 낮게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풀린 돈과 또 공급 차질 요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복합적일 수가 없죠. 전쟁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전투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유가도 유가지만 생활에 아주 밀접한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올해를 지나 내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망과 내년 전망치도 조금 전체적인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이 월드뱅크도 3.2%로 낮췄거든요. 원래 4.1%인가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살짝 IMF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요인이다. 성장률 하향 조정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세계 경제 어렵잖아. 글로벌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 낮추고 연준 금리 너무 빨리 오르면 안 돼.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준이 그렇다고 긴축의 속도를 줄이기는 어렵겠죠? 네,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IMF 패널 토론을 하거든요. 라가르드 총재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블랙아웃 그 연준 인사들의 함구 기간을 앞두고 제일 막바지에 나오는 이제 그런 파월의 입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연준은 또 ECB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의 기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 그런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빨리 못 잡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시각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도 5월 당장 이제 코앞에 5월 3일, 4일 FOMC가 있습니다만은 5월, 6월, 7월 월가에서는 50bp 3번 인상이 조금 뭐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고요. 뭐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두 번도 그렇게 아니고 이제 3번입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는 중립금리가 2.25에서 한 2.5%인데 2.5%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준이 보는 지금 2번 올려야 50bp를 2번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25bp씩 올리면 2.5%, 네. 3번 올리면 2.75 연말에 그리고 4번 50bp를 올리면 3.0. 그래서 뭐 지금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뭐 75bp 얘기도 합니다만 3.0까지는 빨리 갖다 놔야 조금 편해진다. 그렇죠. 안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시각을 지금 여론의 그 연준 위원들의 여론을 조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뭐 성장률이 살짝 둔화됐다고 해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후퇴되는 일은 조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IMF 경제 성장률 전망한 거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성장률은 2.5%로 내리고요. 물가는 4%로 올렸습니다. 와, 다시 2% 성장을 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네, 참 좀 너무 낮죠. 낮은 전망인데 팩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2.4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7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훨씬 낮다라는 거죠. 일본보다도 낮고 미국보다는 훨씬 낮고 그래서 전체적인 뭐 세계 교역액이 아주 크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5%로 지금 IMF는 작년 대비 5%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한 7, 8%가 원래 이제 봤던 시각인데, 살짝 세계 교역이 조금 위축될 거다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조금 어쨌든 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지, 반도체 경기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경제가 조금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컨센서스가 조금 팽배해졌거든요. 아마 상해를 비롯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한 달 정도 진행될 때마다 0.3에서 0.4%포인트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 아까 IMF가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을 4.4% 전망했는데 중국 정부의 5.5% 전망보다는 거의 1%포인트 낮은 그런 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도 조금 더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5%, 2% 중반대 성장률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에 따른 영향들 봤고요. 다만 뭐 그나마 위안거리를 찾아보자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리고 좋아지면 올라가는 후행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망치들도요. 네. 지금도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좋으니까. 네, 어디서 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김한진 박사님과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엔화 우리가 이제 원화 얘기, 환율, 우리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엔화도 엔화 가치의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128엔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의 상승, 엔화 가치의 하락인 거죠. 우리 원화하고 똑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인 건데 엔이 이렇게 약세로 가는 최근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사님?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경상수지가 적자가 날 수 있다. 이미 무역수지는 이제 적자가 지금 4천억 엔 정도 내외에서 한 8개월째, 지난달 3월 달도 이제 무역수지는 적자였고요. 그래서 조금 그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 우려가 큰데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일본이 국가부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국가부채 비율이 210% GDP 대비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좀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이제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그러한 좀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지금 엔화 약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조금 뭐 좀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요인을 따져보면, 일본이 그 30년째 그 임금 상승률이 거의 횡보, 지금 제자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인데, 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임금 상승률이 잘 안 오르는 이유는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OECD 38개국 중에서 거의 28위? 그래서 이제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오르고, 좀 내수 경기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최근에는 이제 금리 차, 말씀드린 대로 일본 BOJ가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조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드 커브 컨트롤 전략, 그러니까 지금 국채 수익률을 이제 붙들어매는, 제로에 붙들어매는 이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통화 정책의 이제 큰 차이, 그래서 금리 차이가 또 엔화 약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네. 130엔 대 본 환율이 2002년에 135엔이 피크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2002년 135엔을 조금 위협하는,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135엔 정도는 찍을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물론 이제 한꺼번에 엔화가 이제 완전히 뭐 그 이상으로 무너지는, 그러니까 135엔 위로 엔화 가치가 더 절하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한 8분응선 정도에 와 있다라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해석을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다고 이제 엔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세로 갈 거냐, 이제 약세를 끝내고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부터는, 근데 그런 건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 정책적으로 또 돈을 많이 풀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기축 통화로 우리가 일본의 엔화도 알려졌는데, 뭐 일본의 위상 자체가 네, 전쟁 난다고 해서 기축 통화로 엔화를 막 사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엔화에 소위 이제 환테크를 해갖고 재미 보신 분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의 엔화 약세를 투자의 기회로, 예, 소위 이제 환테크를 좀 해볼 만할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 자막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엔화 가치를 움직이는 게 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의견을 조금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130엔대를 찍고 다시 120엔대 내지는 뭐 한 120엔 정도까지는 다시 이제 엔화가 좀 강세로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옛날처럼 그렇게 90엔대 가고, 네, 90엔대 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엔화로 큰 어떤 변동성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일본의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16세에서 64세 인구가 어쨌든 일본의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조금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좀 반면교사의 조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에 한 인구가 한 65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잠재 성장률 내지는 전체적인 경제 활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엔화가 초강세로 진입하는 옛날처럼 이제 그런 상황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다음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실적이군요. 네, 실적 시즌인데 별로 재미없는. 일단 뭐 넷플릭스는 급락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르고, 대체적으로 미국의 실적 시즌 현황 어떤지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는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시간 외에서 이제 폭락했고, 네. 본장에서 또 급락했고요. 네, 반대로 뭐 지금 테슬라는 조금 전날에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겁을 먹고 장중에 밀렸다가 시간 외에서 이제 폭등하고 있고요. 네. 다 회복했죠. 이런 식으로 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지금 한 12, 13% 정도 전체 기업 중에서 이렇게 한 뭐 아직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까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빅테크들이 이제 몰려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기업들의 실적은 거의 한 80%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고 하지만 마진율을 조금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4% 중반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하반기에 올라가면 좋은데 점점 이익에 대한 하반기 혹은 2분기부터 하반기로 이어가는 실적 전망은 조금 컨센서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무슨 시장을 아주 주도하는, 전체적으로 주도한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종목별로는 굉장히 엇갈린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키워드는 가격 전가력입니다. 넷플릭스는 요금을 올렸는데 가입 비용을 올렸는데 그 가입자가 유료 가입자가 1분기 20만 명이 줄고 네. 2분기 가이던스가 200만 명이 주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폭락하고 있는 거고 어젯밤에 나온 P&G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존슨앤존스라든지 이런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전가력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조금 고밸류 성장주.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만 아직 PER이 한 20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가치주가 돼야 되는데 성장주로 취급받다가 이익이 약간 삐끗하면서 PER이 떨어지는 그러한 애매한 성장주, 약간 날개를 잃은 성장주라고 그럴까요? 이런 고밸류 성장주들은 앞으로 1분기, 2분기 실적 나올 때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넷플릭스의 예고편으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가격 전가력이 있고 성장을 하지만 PE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지 않은 그러한 성장주, 안정 성장주에 가깝죠. 그런 조금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밸류, 이익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아예 뭐 PR이 싼 이런 밸류 주식들, 이런 쪽이 이 1분기, 2분기 실적 나오면서 계속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그다음에 엔화 실적 얘기했는데요. 역시 뭐 상황 자체가 다 부진한 상황인데 오늘은 마무리는 좀 지금 이제 2분기를 지나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포트와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대응해야 될지 좀 대응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렸듯이 조금 실적이 실망스러운 종목들이 앞으로 늘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PER을 막연하게 이 기업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믿고 기다려야지 이러기보다는 실적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예측하면서 성장주는 실적이 조금 삐끗하면 그대로 이제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험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더 부각이 되겠죠. 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 명암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한 그러한 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투자 전략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